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평생의 은인 덕분에 제 인생을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 은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이 은인이 없었더라면 평생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암흑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요즘 뭐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사람은 늦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찍이 20대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죠. 아내는 소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를 소개시켜줘서 만나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주는 어른을 공경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불쌍한 동물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품없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잘하는 놈은 아니었습니다. 유년 시절 사고뭉치로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치기 좋아하는 학생이었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 커서는 제가 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었는데 저희 때부터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여기저기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버스 운전기사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업 다 돌아다녀 보다가 시내 운전기사로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제 직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리 좋은 직장은 아닌지라 어른들이나 친구들은 저에게 한 번씩 우려의 소리를 했었어요. 야, 너 결혼하려면 그래도 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물론 운전기사도 좋은 직업이긴 한데 사회 인식이 좀 그렇잖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들 하곤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소리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엔 귀천이 없고 저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더라도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니까 그게 은근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아내에게 물어봤죠. 자기야, 자기는 내 직업이 신경 안 쓰여? 물론 내 직업이 부끄러운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상에 앉아 일하는 회사원은 아니잖아. 어머,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런 게 걸렸음 애초에 자기랑 연애조차 시작도 안 했지. 아니지. 소개팅도 아마 안 나갔을걸?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하나도 신경 안 쓰이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였는데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늘 배려를 많이 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라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연애를 했고 둘 다 뜻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저희는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이까지 둘이나 낳고는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의 인고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좋았지만 장인어른과의 시간이 무척이나 즐거웠는데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장인어른과는 결혼할 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낚시를 가곤 했어요. 저희 둘이 취미가 잘 맞았었기에 저는 늘 쉬는 날에는 거의 장인어른과 낚시를 많이 가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장인어른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장인어른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저한테 상자 하나를 건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죠.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저는 큰 감동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새 신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장인어른, 갑자기 웬 신발이에요? 갑자기 왜 신발을 사주세요? 별 것 없어. 자네 신발을 좀 보게나. 그게 뭔가 다 해져서는 뭐 한다고 신발도 하나 못 사고 돌아댕겨. 돈도 버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 샀네. 예? 아니, 저 신발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맨날 버스에 앉아서 운전만 하는데 무슨 신발이 필요해요. 거 참 말 많네. 그럼 아예 신발을 벗고 다니지 왜? 잔말 말고 그거 신고 다녀. 어디 봐. 당장 그 신발 좀 벗어봐. 얼른. 예? 아이 참. 장인어른, 제가 신겠습니다. 제가 신어볼게요. 네, 가만히 있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어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장인어른은 신발이 필요 없다는 저에게 퉁명스러운 말로 틱틱거리셨지만 결국엔 저한테 손수 신발까지 신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제 심금을 울렸죠. 자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을 이끈다는 말 들어봤지? 내가 일평생 살아보면서 솔직히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날 이끌어가는 건 뭐 못 느껴보긴 했지만 그 사람이 좋은 신발을 사신다는 건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아낀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럼 당연히 그 아끼는 자신이 잘 되는 길로 가게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겠는가?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말은 자네도 좀 자네를 돌아보고 아끼면서 살라는 소리야. 밑바닥 다 뜯어진 신발 신고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지 말고. 자네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이 이런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데도 신발 하나 안 사다 줬어? 내가 아주 한마디 해야겠네. 안 되겠구만 이거. 장인어른은 손수 신발끈까지 묶어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픽 났는지 솔직히 좀 창피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농담을 던졌었답니다. 아유, 장인어른, 제 아내가 장인어른 딸인 건 잊지 않으셨죠? 아무리 사이사랑 큰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딸한테 그런 말은 못하지 싶은데요. 뭐야? 이게 기껏 새 신발 신겨놨더니 하는 말 꼴하지 마라. 벗어. 당장 벗게. 내 아들놈이나 갖다 주게. 예? 싫습니다. 이미 제 거예요, 제 거. 절대로 저 못 벗습니다. 이놈이 늙은 일 약 올리고 말이야. 조용히 해 이제. 물고기 다 도망가게 생겼다. 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히 잘 신겠습니다. 이렇게 장인어른과 저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함께 아내의 오빠인 형님네 식구들과 같이 살았는데 유독 자신의 큰아들보다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얼마나 챙겨주셨냐면 장인어른은 이렇게 저와 낚시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점심이나 저녁도 같이 먹곤 했어요.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꼭 점심이 다 되었을 때쯤 타셔서는 같이 운행을 한 바퀴 돌고 나서 함께 드시곤 했었죠.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저는 장인어른이 계셔서 든든했어요. 거기다가 장인어른은 그냥 버스만 타서 계시는 게 아니라 꼭 또래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이놈이 제 사위입니다. 운전 잘하죠? 어르신이 타기에 안전하게 운전 잘하는 놈이에요, 저놈이. 이렇게 꼭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엔 이게 부끄러웠는데 나중엔 제가 보람있게 버스 운행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저와 장인은 각별했어요. 그런 장인은 장모님에게도 정말 잘하셨답니다. 형님이 이제는 자식들이 다 돈을 버니까 두 분은 편하게 사시라고 일도 못하게 했었기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늘 그 연세에도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둘이 손 꼭 잡고 산책도 자주 하곤 하셨죠. 그 모습이 항상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 두 분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님의 암투병이었죠. 장모님의 암투병은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나머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장모님은 암을 발견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장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우셨죠. 이보게 마누라,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는가? 뭐가 그리 급해서 날 두고 먼저 가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자네한테 잘못했다고. 살아생전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아껴줬는데, 그런 날 두고 혼자 가는가? 이제 당신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라고. 당신 그리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찌 살라고. 제발, 제발 다시 돌아오게.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한 거. 더 오래 못 살고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 장인어른, 그만 우세요. 이러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같이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장모님은 충분히 행복한 삶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슬퍼하세요. 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마누라 더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차라리 내가 아플걸. 내가 아플걸. 장인어른은 땅을 치며 정말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자식들도 모두가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장모님을 보내드려야 했어요. 그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6년 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장인어른만큼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기에 더 슬프고 안타까웠죠. 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했기에 저희 장인어른은 금방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물론 그래도 종종 많이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일어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엔 저희 가족들의 노력이 컸죠. 장인어른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서 함께하고자 했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외롭지 않게 술 친구, 밥 친구 해드리면서 열심히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장인어른이 장모님의 부재를 잘 이겨내며 지내실 때 이번엔 더 견딜 수 없는 극한 시련이 장인어른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형님네 가족의 죽음이었죠. 그날은 형님네 온 가족이 다 같이 형님 친구의 결혼식장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하다며 저희 집에 와 계셨고 막 저녁을 같이 차려서 먹으려던 참이었죠. 갑작스럽게 장인어른의 핸드폰이 막 울렸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을 하실 뻔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형님네 가족이 서울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다는 전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왜? 내 손주가 도대체 왜? 내 며느리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데? 안 돼. 장인어른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 뒤로 넘어가시려고 했고 장인어른을 얼른 뒤에서 받치는 저를 대신해 아내가 그 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역시도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오열을 하면서 저에게 통화 내용을 알린 뒤 병원으로 가야 했죠. 가는 내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네 일가족이 교통사고 하나로 모두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비극처럼 다가왔죠. 특히나 형님네와 오랜 시간을 같이 사셨던 장인어른은 더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네 가족 역시
오랜 시간 어른을 모시고 살았던 만큼 정말 속 깊고 좋은 분들이었기에 그건 저한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형님은 이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줬었어요. 자, 자네 이거 받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랑 낚시 가고 술 친구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정말 잘해줘서 고맙네. 우리 아버지지만 깐깐하고 성질 불같으실 때 있으시잖아. 나도 때로는 그게 견디기 힘든데 자넨 그런 성격까지 다 넉살 좋게 받아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네가 무척이나 예쁘신 모양이야. 나도 그래서 더 고맙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랑 더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내가 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이렇게 서로 챙기며 함께했던 형님네 가족이 한순간에 떠나가니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귀여웠던 조카 역시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든 가족들은 장래 내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야 했어요. 형님네 가족이 그렇게 죽고 나서는 그 집에서 혼자 남아 장인어른만 지내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한 분만 떠났을 때도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그 북적거리던 집에서 혼자 지내시려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처제를 대신해서 우리가 더 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큰 결심을 하고 말했죠.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형님네 대신해서 장인어른과 같이 사는 거 어때? 뭐? 우리가 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우리 집 지금도 좁은데? 그리고 우리 이제 막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도 형님네랑 같이 사셨었는데 애들 문제는 그냥 잘 적응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더 반가우실 수도 있어. 장인어른 안 그래도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인데 우리라도 같이 있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집은 우리가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자. 그 집은 좀 넉넉하잖아. 제 말에 오히려 아내가 더 고민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내 아내도 마음을 먹고 모시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원래 살던 집을 다 청산하고 장인어른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 지냈죠. 야, 너네끼리 산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나랑 같이 살 수 있겠니? 이 늙은이랑 같이 사는 거 서로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말이야. 괜히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끼리 살아. 난 괜찮다. 애들 없이 혼자 사는 이 생활도 뭐 금방 익숙해지겠지. 에이, 장인어른, 그런 소리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도 외롭다고 힘들어 하시면서 그냥 이제 남은 인생은 저희한테 효도 받으시면서 사세요. 그냥 누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장인어른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혼자 사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득을 시키니 금방 수락을 하셨죠. 그리고 내심 말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장인어른이랑 아들과 아버지처럼 지냈어요. 주말이면 무조건 목욕탕으로 가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목욕할 때마다 제가 때를 밀어드리면서 농담도 자주 했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완전히 무슨 국수가 다 나오네요, 국수가. 도대체 매일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길래 먼지가 온몸에 한가득 붙어버린 겁니까? 예?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아, 진짜 이제부턴 장인어른께 돈 받고 때 밀어드려야겠어요. 저한테 돈 주세요. 이거 적어도 15,000원은 받아야겠는데요? 뭐라고? 예끼 이놈아. 이 정도 떼 가지고 무슨. 너도 이따가 보자. 얼마나 나오나. 네가 나한테 오히려 돈 줘야 돼. 이 늙은 사람을 떼나 밀게 만들고 말이야. 아, 장인어른 손맛이 좀 좋아야죠. 장인어른이 등 한번 밀어주고 나면 아주 그냥 시원한 게 냉탕 따로 안 갔다 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에 힘 오래오래 기르십시오.
저는 이렇게 능청맞게 장인어른에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서로 무척이나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장인어른과 잘 지내며 학가를 하면서 사는 시간들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저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충실하고 잘했던 아내가 점점 이상해져 갔거든요. 아내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옷 입는 모양새가 이상해져 갔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아내는 점점 옷을 입는 게 치마가 짧아지고 위가 파인 옷들을 자주 입고 나갔어요. 무엇보다도 아내가 그때 당시 2년 정도 자주 나가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길 나갈 때 그렇게 옷이 화려해지더라고요. 거기에 남편으로서 저는 아내가 그런 옷을 입는 게 싫어서 몇 번 좀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애도 있는 사람이 도대체 옷 입는 게 왜 자꾸 그렇게 화려해? 옷은 다 파이고 하의도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는 게 안 창피해? 창피하긴. 내 옷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니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입고 다녀. 그동안은 나한테 이런 옷이 어울리는지 몰라서 못 입고 다녔는데 알게 된 이상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애 있다고 이런 옷 못 입니? 그럴 거면 나 그냥 애 엄마 안 할래. 내 인생 포기하면서까지 애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아내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기도 했지만 어떻게 자식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인어른이었죠. 장인어른은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자식을 둘이나 키우는 애가 뭐? 네 인생을 위해 애 없이 살겠다고? 그게 지금 애가 둘이나 있는 놈이 할 소리야? 너 당장 들어가서 옷 안 받고 입어? 사춘기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추하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들어가 옷 받고 입어. 안 그러면 내가 네 남편 대신에 옷을 죄다 찢어버릴 줄 알아. 하지만 아내는 장인어른의 호통에도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막 나갈 뿐이었죠. 아버지가 뭔데 참견이에요? 이래서 내가 같이 안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 말 맞다나 내가 무슨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왜 다 커서까지 아버지 간섭받고 살아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간섭하실 거면 그냥 저 안 보이는 데서 나가서 사세요. 나가서. 혼자 사시라고요. 마음 편하게.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곧장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왜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물론 그건 장인어른도 똑같이 느끼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애들과 장인어른이 다 들어가 잘 때 혼자서 술까지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나간 와이프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당시 아내는 산후조리를 한다고 육아휴직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인지라 출근 걱정도 없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즐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내가 바람이라도 났을까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아내 뒤를 밟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의심은 거둘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가정의 마음이 떠나 있는 아내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장인어른도 똑같이 느꼈는지 어느 날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외출을 한 날이었고 저는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이 어린이집으로 보냈기에 첫째와 둘째 모두 어린이집에 간 날이었죠.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장인어른이 언성을 높이고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진짜 왜 이래요? 나하고 무슨 전생에 왼수 졌어요? 네?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 왜 이딴 일을 벌이는 건데요? 왜요?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이제 사춘기 아니다.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가정도 있는 여자가 아침 저녁도 없이 싸돌아다니는 건데 왜? 앞으로 너 외출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외출 못해. 뭐라고요? 내가 왜요? 아버지가 뭔데요? 아버지가 대체 뭔데요?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요, 대체?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여기고 그냥 조용히 지낼 것이지. 왜 내 인생에 태클이에요, 태클은? 애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온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내 저는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거실 한복판에 아내의 옷이 죄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거든요. 딱 보니 아무도 없을 때 장인어른이 아내의 그 문제의 옷들을 죄다 가위로 찢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역정을 냈고 그대로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였죠. 저는 이 사태를 일단 해결하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게 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둘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당신 지금 장인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왜 자꾸 애처럼 구른 건데? 그리고 장인어른도 그만하세요. 애들 지금 울고 난리지 않습니까? 다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차분히. 저의 만류에 둘 다 어렵게 진정을 했습니다. 애들까지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재우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고자 했지만 이 둘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대화조차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아내는 결국 혼자서 씩씩거리다가 또 집을 그대로 나가버렸기에 더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때 장인어른은 아내가 나가자마자 곧장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는 안주도 없이 혼자 드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장인어른의 참담한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잘 갔어요. 도대체 왜 아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저도 참 답답할 노릇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터져버린 사건이었어요. 아내는 육아휴직을 낸 것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기에 육아휴직을 아이 한 명당 3년씩 쓸 수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쓸 수 있었던 터라 둘째를 낳고 1년만 쓰다가 갑자기 2년 만에 또 육아휴직을 낸 상황이었어요. 아내의 말로는 일이 너무 지쳐서 내고 싶다고 했기에 아내에게 휴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휴직을 낼 수 있게 했지만 아내는 일이 힘들어서 휴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놀고 싶어서 휴직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집안 꼴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저를 극도로 화가 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아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장인어른께 던져놓고는 또 놀러 나간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집에 들어간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그 꼴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애들을 보느라 완전히 귀신맥진해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안 들어오면 그대로 나한테서 쫓겨날 줄 알아. 그러니까 당장 들어오는 게 좋을 거야. 아내는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그대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오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장인어른 좀 봐. 지금 저 노인네가 애들 보느라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져 있는 거 보라고. 당신 애 엄마 맞아? 어? 당신 인생이 뭔데? 뭔데 그렇게 노는 게 중요해서 애들이랑 자기 아버지까지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니는 건데?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서 장인어른이 보든 말든 마구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던 아내도 화가 나는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뭐? 아버지 우리한테 얹혀서 살면서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이 정도도 맡기면 안 되는 거냐고.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밥이나 축 내고 물세 전기세도 하나도 안 내면서 가정부 노릇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럼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거지. 왜 나한테 화내는데 왜? 아버지, 양심이 있으면 어디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도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럼 그냥 따로 살아요, 우리. 나 진짜 아버지랑 사는 거 힘드니까. 아내는 급기야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렸고 저는 그 소리에 너무나 화가 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뺨을 때려버리는 거였죠. 찰싹. 제가 힘을 실어 아내를 때려버리니 아내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화를 냈어요. 야, 당신이 인간이야? 사람 새끼냐고. 짐승도 지 부모는 알아봐. 짐승도 위기가 닥치면 다 지 부모한테로 달려간다고. 그럼 그 같은 짐승인 그 부모도 자기 새끼 감싸고 돌아. 알아? 근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그대로 그 말 해보라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제가 막 화가 나서 울분을 토하니 아내는 억울하다면서 엉엉 울어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장인어른이 보더니 그제서야 말리기 시작하셨죠. 됐다. 그만해라.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다 못나서 그래. 내가 짐 싸서 나가마. 내가 나갈 테니까 제발 그만해. 장인어른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이런 싸움이 나는 걸 못 보겠는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을 잡지도 않고 그냥 억울하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기가 차서 그대로 두고는 장인을 찾아 나섰어요. 장인어른은 집에서 나가자마자 택시를 타고 움직였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연락도 다 끊어버리곤 연락조차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걱정돼 실종신고를 하려던 참에 아주 새벽에 늦게서야 들어오셨죠. 그때는 이미 아내와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도 아내에게 실수한 부분을 사과하고 아내도 장인어른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장인어른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늦게 장인어른이 힘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애꿎은 장인어른께 화를 냈습니다. 장인어른, 대체 왜 나가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나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네. 이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선 이렇게 자네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마누라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아니면 내 큰아들이 죽을 때 같이 따라갔어야 했나. 참, 내가 왜 살아서는...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다신 그런 소리 안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좀 철없이 굴어서 죄송했어요. 저도 그간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어디든 떠나고 싶었는데 막상 나가보니 갈 데가 없더구나. 그래서 참 면목 없지만 다시 돌아왔네. 앞으로 나도 잘하마. 미안하다. 잘 오셨어요. 여기가 장인어른이 계실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내도 좀 자중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내가 거기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들 양육권도 다 가지고 오고 장인어른까지 제가 끝까지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아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 이후부터는 또 잘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장인어른의 병이었죠. 장인어른은 폐암 판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는데도 치료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장인어른은 그대로 병원에 누우셔야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장인어른이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원했지만 그건 바람일 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의 늦바람은 또다시 불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간섭할 사람조차도 없어지니까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저는 정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많이 지나 있을 때라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젊은 애들이 옷 입는 것처럼 보기도 참 민망스럽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유흥을 즐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내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장인어른에게만 신경을 써야 했죠. 그리고 아내가 또다시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는 자기 아버지도 챙기지 않았기에 제가 오히려 장인어른을 더 챙겨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애들을 맡겨 놓아야 할 정도였죠. 장인어른도 자기 딸이 더는 찾아오지도 않으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다 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게, 내가 죽거든 꼭 내 방 장롱 속을 열어봐. 그 안에 내가 넣어둔 게 있어. 대신에 반드시 내가 죽은 이후에 봐야 하네. 알았나? 그리고 꼭 자네 혼자 봐야 해. 반드시 자네 혼자 보게. 네? 뭐가 있길래 그러세요, 장인어른? 그런 게 있어. 꼭 봐야 하네. 알았지? 꼭 보게나. 장인어른은 저에게 강조를 하며 당부를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장모님과 큰형님 만나서 행복하게 계십시오. 제가 꼭 뒤따라 가겠습니다. 언젠가는 가서 꼭 또 같이 낚시하고 술 한잔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곧바로 장인어른의 말대로 아내가 없을 때 혼자 들어가 장인어른의 장롱 속을 봤죠. 그리고 거기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다름 아닌 둘째와 저의 어머니 유전자 검사지였죠. 그리고 그걸 펼쳐봤을 때 저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감을 느껴야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와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 몰래 제 어머니의 동의를 구해서 제 둘째의 유전자 검사를 받은 듯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살면서 둘째가 커가는 걸 보면서 장인어른은 제 둘째가 전혀 저와 닮지 않은 모습을 많이 느끼신 듯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알 수 없게 몰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셨던 거였고 그 결과로 저희 어머니의 동의를 구해 친할머니와 손주 사이에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는 몰래 진행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 그러시더군요. 네 장인이 네가 미리 알면 걱정하고 신경 쓴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더라. 꼭 자기가 알아서
네가 좋은 쪽으로 일을 해결할 테니 자기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길래 동의를 했어. 네 장인 널 많이 생각하더라. 내가 다 눈물 나게 고마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장인어른은 저 몰래 뒤에서 저를 위해 본인이 다 아내의 만행을 캐고 다니셨던 거였더라고요. 충격적인 걸 목격하면서 저는 아내에게 곧장 이 검사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얼굴에 던져버렸죠. 아내는 벼랑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화를 내면서 그 종이를 들춰봤고 그걸 보자마자 역시나 깜짝 놀라며 손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바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여보. 뭐?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내 애가 아닌데 그걸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당신은 끝이야. 이제 나랑 완전히 끝이라고. 실제로 그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놀란 아내도 둘째가 제 애가 아닌 걸 모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잠깐이야. 진짜로 잠깐이었다고. 그 모임에서 몇 번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진짜 몇 번 같이 안 놀았어. 그 사이에 애가 생겼을 줄 몰랐어. 난 당연히 당신 애인 줄 알았다고. 더러워. 더럽다고. 당신 이제 끝이야. 이거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두고 가신 선물이야.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더 이상은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도 없어. 저는 저에게 매달리는 아내를 뿌리치고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 내 핏줄이 아니었다니 그 절망감이 저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했죠. 차라리 장인어른이 모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원망이 생길 정도로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게 된 이상 저는 아내와는 같이 살 수 없었죠. 게다가 아내는 또다시 옛날 버릇이 나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기에 점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되어버려 더더욱 같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는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저는 곧바로 둘째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역시나 불일치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그대로 아내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어이가 없게도 여기에서 아내가 둘째를 못 키우겠다며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 애 절대 혼자 못 키워. 그러니까 애는 버리던지 말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뭐? 당신이 밖에서 낳은 애야. 그런 애 지금 못 키우겠다고? 그럼 내가 키워? 여태 당신이 당신 딸인 줄 알고 잘 키웠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키우면 되겠네. 그게 싫으면 고원에 가져다 버리던가. 난 어차피 이혼당하는 마당에 더는 내 인생 묶여서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아서 해.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 둘째가 듣고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아빠 딸 아니에요? 나 이제 고아원 가야 돼? 싫어, 아빠. 무서워.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아빠. 제 품에 안겨오는 딸내미를 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안아주며 달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난 이 여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요. 그 이후로 저는 둘째까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내에게 복수를 했죠. 무슨 복수를 했냐고요? 아내는 그 뒤로 저와 이혼을 하고서 모든 유책이 아내에게 있었기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양육권의 양육비까지 모두 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만족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대로 아내의 직장인 동사무소로 가서 아내의 만행에 대해 전단지를 만들어 뿌려버렸습니다. 사회복지사 고순영, 남편 모르게 배다른 자식 낳은 파렴치한, 과연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단지를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근처에 뿌려버렸고 아내는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얼굴과 이름이 다 팔려버리고 말았죠. 근데 저희가 시골 동네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그 동사무소에 가는 사람들마다 족족 아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동사무소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날마다 동사무소 앞으로 찾아와서 어르신들이 그 여자를 잘라버리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매일을 시달리며 지내야 했어요. 그걸 아내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통에 알게 되었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가 이런 수모를 겪게 해? 왜? 내 얼굴 팔리면 당신이랑 애들도 무사할 줄 알아? 어? 어쩌라고? 우린 어차피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야. 지긋지긋한 이 동네에서 더나 안 살 거라고. 어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 하면서 산 대가 톡톡히 치러봐.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일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 자녀 2명과 말이죠. 저는 그 여자의 흔적이 전혀 없는 서울로 이사를 왔고 지금은 아이들과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둘째 역시 제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전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를 조금 찾긴 했지만 아내가 애들에게 무심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기에 몇 번 찾은 뒤로는 금방 까먹더라고요. 다행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와서도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 덕분에 저도 이곳에서 다시 버스기사를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처제가 제가 잘 사는지 연락이 와서 아내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아내는 결국에는 그 수모들을 못 견디고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얼굴이 다 팔려버려서 공무원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사이에서 다 소문이 퍼져버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기에 결국엔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는 사설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네요. 근데 사설 업체다 보니까 인력은 딸리고 업무량은 많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무엇보다 거기 센터장이 엄청나게 깐깐한 사람인지 엄청나게 갈궈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는 하소연을 한다고 하는데 처제도 자기 언니의 그 만행을 알고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는지라 언니는 당해도 싸다고 말해주면서 거의 외면하고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버린 전 아내를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저를 위해 힘을 써준 장인어른이 때때로 보고 싶어서 가끔씩 아이들과 납골당에 찾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외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도 이 생에서 외로운 삶은 아니셨구나 싶어 또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배신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죄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죠. 제 아내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